윤정숙은 북촌문화센터 입구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가을 바람이 그녀의 단정한 회색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72세의 그녀는 40년 가까이 초등학교 교단에 섰지만 이렇게 학생이 되어 교실에 들어가는 것은 낯설기만 했다. 문예교실 안내판 앞에서 그녀는 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신 시간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셔야죠.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셨을 거예요. 민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남편 김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 시간 동안 정숙은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아침에 일어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고 가끔 옛 제자들의 방문을 받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정숙은 문화센터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나무 바닥이 오래된 소리로 그녀의 발걸음에 반응했다. 복도 벽에는 수강생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수채화, 서예, 사진들. 모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품들이었다. 문예교실은 2층 끝방이었다. 문을 열자 이미 몇몇 노인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대부분 정숙과 비슷한 연배였다. 그녀는 창가 쪽 자리를 골랐다. 햇빛이 비치는 곳. 철수가 생전에 항상 말했었다. 정숙 씨는 햇빛 아래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요. 창가에 앉으며 정숙은 가방에서 꽃무늬 표지의 새 노트를 꺼냈다. 민지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첫 페이지는 아직 비어 있었다. 40년 동안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써본 적은 거의 없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교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단정한 회색 머리. 나이에 비해 고든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잠시 교실을 둘러보더니 맨 뒷자리로 향했다. 정숙은 그가 검은색 가죽 수첩을 꺼내드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정숙도 미소로 답했다. 강사가 들어오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젊은 여성 강사는 자기소개부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이번 시니어 문예교실을 담당하게 된 소설가입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시간을 가질게요. 한 명씩 자기소개가 이어졌다. 정숙의 차례가 되었다. 윤정숙입니다. 퇴직 교사고요. 글쓰기는 처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또렷했다. 교사 시절의 습관이 남아있었다. 마지막으로 뒷자리 남자의 차례가 되었다. 박상현입니다. 건축가였습니다. 건물은 많이 지었지만 글은 거의 써본 적이 없네요. 그의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다. 정숙은 문득 궁금해졌다. 건축가. 어떤 건물들을 지었을까? 그는 왜 이 문예교실에 오게 되었을까? 강사는 첫 수업으로 기억 속의 풍경이라는 주제를 제시했다. 가장 인상 깊은 장소에 대한 짧은 글을 쓰는 것이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펜을 든 손이 머뭇거렸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창밖으로 북촌의 기와 지붕들이 보였다. 가을 햇살이 기와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문득 정숙은 30년 전 철수와 함께 갔던 경주의 불국사를 떠올렸다. 그곳에서 본 석양이
지금 창밖의 풍경과 닮아 있었다. 정숙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가을 석양이 기와 지붕 위로 내려앉던 날, 우리는 불국사 계단에 앉아 있었다. 글을 쓰는 동안 정숙은 주변을 잊었다. 오랜만에 찾아온 몰입감이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뒷자리에 박상현이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외로움일까? 아니면 회한일까? 수업이 끝나고 강사는 다음 시간에 각자의 글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숙은 조용히 노트를 가방에 넣었다. 교실을 나서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선생님. 돌아보니 박상현이 서 있었다. 혹시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 근처가 처음이라. 아, 저도 그쪽으로 가요. 같이 가시죠. 정숙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문화센터를 나섰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북촌 골목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셨나요? 상현이 물었다. 네, 40년 가까이요. 초등학교에서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어땠습니까? 매일이 다르고 매일이 같았어요. 아이들은 변하지만 그 순수함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편안했다. 두 사람 모두 침묵을 견디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건축가로 어떤 건물을 주로 설계하셨어요? 정숙이 물었다. 주로 공공 건물이었습니다. 도서관, 미술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요. 멋지네요.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니.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의 미래라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을 테니.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녀도 일종의 건축가였다. 다만 벽돌과 유리가 아닌 단어와 이야기로 공간을 지었을 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상현이 물었다. 다음 수업에서 글 발표 긴장되시나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조금요. 40년 동안 아이들 앞에 섰지만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를 발표할 때보다 더 긴장되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순간 정숙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렸다. 기대감. 다음 수업이 기다려진다는 작은 설렘. 버스가 도착했고 정숙은 손을 들어 인사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정숙은 창밖으로 서 있는 상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대로 서서 버스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정숙은 문득 생각했다. 그는 왜 문예교실에 왔을까?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호기심을 느꼈다. 그녀의 목단나무 서랍 속에는 철수의 편지들이 고이 접혀 있었다. 10년 동안 그녀는 그 서랍을 열 때마다 과거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정숙은 미래를 생각했다. 다음 수업에 쓸 글, 발표할 내용, 그리고 어쩌면 그 조용한 건축가와 나눌 대화. 아파트에 도착한 정숙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저녁 노을이 서울의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쳐 오늘 쓴 글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다.
때로는 끝이라고 생각한 것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 정숙은 두 번째 문희교실 수업을 앞두고 조금 일찍 도착했다. 지난주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며 발표 준비를 하고 싶었다. 교실은 아직 비어 있었다. 그녀는 지난주와 같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꽃무늬 노트를 꺼내려는데 옆자리에 놓인 검은색 가죽 수첩이 눈에 들어왔다. 누구의 것일까? 호기심에 정숙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에 이름은 없었다. 그저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날짜만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한 장 넘겼다. 그리고 거기에 쓰인 시 한 편이 눈에 들어왔다. 세월은 기다림을 포기하라 가르치지만 인사동 오래된 처마 끝 햇살 머물 때 가슴 한편 설렘이 남아있음을 느끼네. 정숙은 그 글씨체를 알아보았다. 지난주 자기소개 시간에 본 이름표에 적힌 글씨. 박상현의 수첩이었다. 그녀는 얼른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하지만 그 시의 문장들이 마음속에 남았다. 가슴 한편 설렘이 남아있음을. 그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교실이 서서히 채워지기 시작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문득 그녀도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충동이었다. 대학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시를 썼던 기억이 떠올랐다. 철수를 처음 만난 것도 그 동아리에서였다. 수업이 시작되고 한 명씩 지난주 쓴 글을 발표했다. 정숙의 차례가 되었다. 불국사 석양에 관한 글입니다. 정숙은 차분하게 자신의 글을 읽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경주 여행에서 본 석양에 관한 이야기였다. 글을 다 읽고 고개를 들었을 때 뒷자리에 앉은 상현의 눈빛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감과 이해의 빛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발표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상현의 차례가 되었다. 서울역에 관한 글입니다. 그는 1970년대 초 서울역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도착했던 날에 대해 이야기했다. 시골 소년이 건축가의 꿈을 안고 서울로 올라온 날이었다. 정숙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가 묘사하는 옛 서울역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는 다음 과제를 내주었다. 다음 시간에는 만남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오세요. 소설, 시, 수필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정숙은 노트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다. 만남이라. 어떤 만남을 써야 할까? 철수와의 첫 만남? 아니면 다른 만남? 교실을 나서는데 상현이 다가왔다. 선생님, 글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그 석양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이야기도 정말 생생했어요. 서울역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더군요. 두 사람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다. 정숙은 문득 궁금해졌다. 혹시 시도 쓰세요? 상현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조금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가끔 기분 전환 삼아서요. 별로 잘 쓰진 못합니다. 정숙은 아침에 본 그의 시를 언급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저도 젊었을 때 시를 좀 썼어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요. 상현이 미소 지었다. 잊어버린 게 아닐 겁니다. 잠시 묻어둔 거죠. 그 말에 정숙도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문화센터를 나와 가을 햇살이 비치는 북촌 골목길을 걸었다. 이번 주 과제 어떤 만남에 대해 쓰실 건가요? 상현이 물었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박 선생님은요? 저도요. 인생에 의미 있는 만남이 많지 않아서. 정숙은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빛에서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음을 느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헤어질 때 정숙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인사동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이야기도 나누고. 상현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다음 수업 후에 괜찮으신가요?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문득 그녀는 상현의 시가 다시 떠올랐다. 가슴 한편 설렘이 남아있음을 느끼네. 그녀도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정숙은 저녁 식사 후 서재로 향했다. 오래된 책상에서 대학 시절 시집들을 꺼내 펼쳐보았다. 김소월, 윤동주, 서정주, 그리고 그녀가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인들의 작품. 밑줄 그어진 구절들이 그녀의 젊은 날의 감성을 되살려 주었다. 정숙은 책상에 앉아 새 종이를 꺼냈다. 펜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다. 손끝은 떨리나 마음은 그렇지 않네. 누군가 내 이름 조용히 불러줄 때 오랜 침묵 깨고 피어나는 목소리여. 글을 쓰고 나서 정숙은 자신이 한 일에 놀랐다. 이것은 상현의 시에 대한 응답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은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다. 벤치에 앉아 그녀는 문득 철수를 떠올렸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마음도 함께 묻어둔 것 같았다. 철수 씨, 내가 이래도 될까요? 바람이 살랑 불어 낙엽을 흩날렸다. 정숙은 그것을 철수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결심했다. 어제 쓴 시를 문예교실에 가져가기로. 하지만 상현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노트에 적어두기로. 그리고 만남이라는 주제의 글도 써야 했다. 그녀는 철수와의 첫 만남이 아닌 다른 만남에 대해 쓰기로 했다. 어쩌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만남에 대해. 수요일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에 네이비 블루 스카프. 거울을 보며 그녀는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문예교실에 도착했을 때 상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정숙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어제 쓴 시를 다시 적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고 상현이 들어왔다. 그는 정숙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상현은 뒷자리로 향했다. 정숙은 자신의 노트를 얼른 덮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수로 노트를 떨어뜨렸고 페이지가 활짝 펼쳐졌다. 그녀가 쓴 시가 그대로 드러났다. 상현이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펼쳐진 페이지의 시를 보았다. 정숙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상현은 잠시 시를 읽더니
조용히 노트를 건넸다. 아름다운 시네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로 갔다. 정숙은 당황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시에 대한 응답임을 알아차렸을까? 수업이 시작되고 강사는 만남에 대한 글을 발표하라고 했다. 정숙은 준비한 글이 있었지만 갑자기 읽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차례가 오자 그녀는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준비를 못했어요. 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사람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상현의 차례가 되었다. 오늘은 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수첩을 꺼내 펼쳤다. 가을 단풍 붉게 물들어 가듯이 늦은 나이 가슴에 피어난 설렘이여. 이 마음 전할 수 있을까 두려우나 기대하네. 정숙은 그 시가 자신의 시에 대한 응답임을 직감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가 헤어졌다. 수업이 끝나고 정숙은 서둘러 교실을 나서려 했다.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것은 무엇인가? 70대의 나이에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복도에서 상현이 그녀를 따라잡았다. 윤 선생님, 인사동에서 차 한잔 하기로 하셨잖아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랬죠. 두 사람은 나란히 문화센터를 나섰다. 가을 햇살이 북촌 골목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정숙은 자신의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이것은 설렘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인사동으로 향하는 길, 그들은 말없이 걸었다. 침묵 속에서 정숙은 생각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0년 동안 자신의 마음을 닫아두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열어도 되는 것인가? 철수에 대한 기억과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녀는 문득 자신이 쓴 시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오랜 침묵 깨고 피어나는 목소리여.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 대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침묵해온 그녀의 마음이 이제 다시 말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인사동 골목에 들어서자 정숙은 결심했다. 오늘 이 만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녀는 자신의 마음에 정직하기로, 그리고 철수의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보기로. 저기 좋은 찻집이 있어요. 상현이 말했다. 정숙은 미소 지었다. 네, 가보죠. 두 사람은 오래된 한옥 찻집으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처마 끝에 머물고 있었다. 마치 상현의 시에 쓰인 것처럼. 인사동 골목 깊숙이 자리한 한옥 찻집은 오래된 나무 향이 가득했다. 정숙과 상현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다완에서 피어오르는 녹차향이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조금씩 녹여갔다. 시를 정말 아름답게 쓰시네요. 상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숙은 찻잔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완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오랜만에 쓴 거예요. 박 선생님 시에 감명받아서. 제 시를 보셨군요. 실수로요. 정말 죄송해요. 상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기쁩니다. 누군가 제 시를 읽고 응답해 준 건 처음이라서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상현은 40년 넘게 건축가로 일하며
서울의 여러 랜드마크 건물을 설계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설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에 몰두하느라 가정을 꾸리지 못했고 은퇴 후에야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고. 조카 준호가 문예교실에 가보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집에만 있는 것도 지겨워서.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0년 교직 생활, 문학을 사랑했던 남편 김철수 교수와의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의 고요한 나날들. 딸 민지가 항상 걱정해요.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신 시간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셔야죠 라고요. 상현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들의 걱정이 때론 부담스럽죠. 네, 하지만 그 마음만은 고맙죠. 찻집에서 나와 두 사람은 인사동 거리를 천천히 걸었다. 골동품 가게, 전통 공예품 상점, 작은 갤러리들이 늘어선 골목을 지나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가을 오후의 햇살이 길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번 주말에 제 집에 오시겠어요? 상현이 문득 제안했다. 작은 정원이 있는데 국화가 피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매실차가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남자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보고 싶네요. 토요일 오후 정숙은 북촌 한옥마을 주소를 찾아갔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상현의 집에 도착했다. 오래된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집이었다. 문을 열자 작은 마당이 나타났고 한쪽에는 노란 국화가 피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상현이 반갑게 맞이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시집, 소설, 건축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다. 많은 책들에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책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정숙이 말했다. 평생의 친구들이죠. 상현이 대답했다. 그는 정숙에게 집을 안내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건축가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졌다. 마당으로 나가 국화꽃 옆 평상에 앉았다. 상현은 직접 담근 매실차를 내왔다. 언제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정숙이 물었다. 상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이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는 듯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을 때부터요. 그 말에 정숙은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그녀는 상현의 눈에서 외로움을 보았다. 자신도 느껴본 그 감정을. 두 사람은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책, 음악, 여행, 그리고 삶에 대한 생각들.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정숙은 일어나 가야 할 시간임을 알렸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다음에 또 오시겠어요? 상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네, 그럴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 빈번해졌다. 문예교실이 있는 수요일마다 함께 인사동 찻집에 가고 주말에는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산책했다. 남산공원, 덕수궁 돌담길, 북악산 산책로.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의 풍경을 함께 걸었다. 어느 날 남산 단풍이 절정에 이른 산책로에서 상현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우리 너무 늦은 걸까요? 정숙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다. 그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70대의 나이에 시작된 이 감정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딱 좋은 때에 만났어요. 정숙이 대답했다. 상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숙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산책로를 걸었다. 때로는 침묵이 모든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어느 일요일 정숙의 딸 민지가 갑자기 방문했다. 어머니, 요즘 달라지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은 망설였다. 딸에게 상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까?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냥 문예교실 다니면서 활기가 생겼나 봐.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정숙의 노트를 발견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정숙이 쓴 시가 있었다. 가을 햇살 아래 함께 걷는 길. 세월의 무게 잠시 내려놓고 늦은 봄 찾아온 설렘이여. 어머니, 이게 무슨 시예요? 민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민지야,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만나는 사람이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나이가 어때서? 정숙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다. 나이 들었다고 더 이상 감정이 없을 거라 생각하니? 민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다. 철수. 그녀는 남편의 기억을 배신하고 있는 걸까? 내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정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인데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다. 민지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죄책감을 건드렸다. 그녀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정말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그 말을 남기고 민지는 떠났다. 정숙은 창가에 홀로 앉아 딸의 말을 곱씹었다. 상현은 정말 그녀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일까? 그리고 그녀 자신은 철수에 대한 기억과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날 정숙은 상현에게 전화했다. 오늘은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상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목단나무 서랍을 열었다. 철수가 남긴 편지들이 고이 접혀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그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 읽었다. 결혼 기념일마다, 그녀의 생일마다, 때로는 그냥 평범한 날에 철수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들. 마지막 편지는 철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쓴 것이었다. 사랑하는 정숙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아요. 당신은 여전히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철수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그녀가 다시 마음을 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축복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민지의 말, 철수의 편지, 그리고 상현과 함께한 시간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북악산으로 향했다. 가을 산길을 오르며 그녀는 생각을 정리했다. 철수를 사랑했던 마음, 그리고 지금 상현에게 느끼는 감정. 두 감정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함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산 정상에 도착한 정숙은 서울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상현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로. 철수에 대한 기억, 민지의 반응,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과 죄책감까지. 그날 오후 정숙은 상현에게 전화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덕수궁 돌담길에서 만났다. 가을 햇살이 고즈넉한 돌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정숙은 천천히 걸으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다. 철수에 대한 기억, 민지와의 대화, 그리고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들. 저도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박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상현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윤 선생님의 과거를 존중합니다. 김 교수님에 대한 기억과 사랑도 존중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정숙 씨 곁에 제 자리를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정숙의 눈에서는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감정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충분히 넓어서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을 모두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민지도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함께 헤쳐나가요. 상현이 말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두 사람은 돌담길을 천천히 걸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철수에게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사랑으로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지를 설득하는 일, 주변의 시선을 견디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늦가을의 사랑을 지켜나가는 일. 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상현이 있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철수의 축복이 있었다. 정숙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기 전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창밖으로는 겨울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온 것처럼 그녀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민지야, 엄마야.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어머니. 언제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줄래? 이야기할 것이 있어. 주말 아침 민지가 정숙의 아파트를 찾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이 가득했다. 정숙은 차분히 딸을 맞이했다.
테이블 위에는 민지가 좋아하는 호박죽이 준비되어 있었다. 앉으렴, 정숙이 말했다. 민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정숙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상현과의 만남, 함께 나눈 시간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변화에 대해. 내 아버지를 잊은 게 아니야.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고. 정숙은 목단나무 서랍에서 꺼낸 철수의 마지막 편지를 민지에게 건넸다. 민지는 천천히 편지를 읽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행복을 바라셨네요. 그래, 내 아버지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어. 나보다 내 행복을 더 생각해주는 사람.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박 선생님은 어떤 분이세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상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따뜻함, 지혜, 그리고 깊은 이해심에 대해. 건축가로서의 열정과 시인으로서의 섬세함에 대해.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세요.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그래, 행복해.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해.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한번 만나봐도 될까요? 박 선생님을. 정숙의 눈에 기쁨이 번졌다. 첫 걸음이었다. 작지만 중요한 첫 걸음. 다음 주 일요일 정숙은 상현을 초대했다. 그는 정갈한 차림으로 나타났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다. 민지에게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상현이 말했다. 민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상현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현은 자신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정숙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윤 선생님의 과거를 존중합니다. 김 교수님에 대한 기억과 사랑도 존중합니다.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다.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상현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 정숙이 대답했다. 우리 나이에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획이야. 상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서로에게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민지는 그 대답에 만족한 듯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상현이 돌아간 후 민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좋은 분 같아요. 아버지와는 다르지만 어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은 기분이었다. 고마워, 민지야. 그런데 어머니, 다른 사람들은요? 친구분들이나 문예교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것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다음 문예교실 수업날, 정숙과 상현은 평소처럼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져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함께 인사동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 다른 수강생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속삭임도 들려왔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 노인네들이 웬 낭만이야. 정숙은 상현의 표정을 살폈다. 그도 그 말들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신경 쓰이세요? 상현이 물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상현이 미소 지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다. 주변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걷는 이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상현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상현은 정숙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앞치마를 건넸다. 정숙은 웃으며 받아들었다. 40년 넘게 요리를 해온 그녀에게 새로운 요리법을 배운다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만드는 된장찌개를 가르쳐 드릴게요. 상현이 말했다. 남자가 된장찌개를 잘 끓인다고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다. 혼자 살다 보니 배울 수밖에 없었죠. 두 사람은 함께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섞고 불 앞에서 서서 찌개가 끓기를 기다렸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손이 스치기도 하고 눈빛이 마주치기도 했다. 작은 부엌에서의 그 시간은 특별했다. 식사를 마친 후 상현은 정숙에게 자신이 설계한 건물들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도서관, 미술관, 공원. 그의 작품들은 모두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공간이었다. 건물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정숙이 물었다. 사람이요, 상현이 대답했다. 건물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정숙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교사로서 그녀도 항상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지를. 우리는 참 비슷한 일을 했네요. 정숙이 말했다. 당신은 공간을 만들고 저는 마음을 만들었어요. 상현은 따뜻한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상현의 집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북촌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제가 설계한 마지막 건물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상현이 말했다. 은퇴 후에 살 집으로요. 하지만 완성되고 나니 너무 텅 비어 있더군요. 정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정숙은 집에 돌아가야 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았다. 오늘 밤 여기 머무르시는 게 어떨까요? 상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손님방이 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숙은 상현의 집 손님방에서 잠을 청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다. 그녀는 문득 철수를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니라 감사함이 밀려왔다. 철수 씨, 당신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이 밝았다. 정숙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상현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싶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간단한 재료들이 있었다. 그녀는 된장국과 몇 가지 밑반찬을 준비했다. 상현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식탁에는 정갈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군요. 상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평생의 습관이에요. 교사였으니까.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쌓인 북촌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계획이 있으세요?
상현이 물었다. 딸에게 전화해야 해요. 어젯밤 여기 묵었다고 말해야죠. 걱정되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민지는 이해할 거예요. 이제는요. 식사를 마친 후 정숙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상대로 딸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했다. 어머니, 조심해서 오세요. 길이 미끄러울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상현은 정숙에게 따뜻한 코트를 건넸다. 함께 산책할까요? 눈 내린 북촌은 정말 아름다워요. 두 사람은 하얀 눈이 쌓인 북촌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기와 지붕 위에 쌓인 눈, 돌담에 내려앉은 눈꽃, 그리고 발자국 하나 없는 하얀 길.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다. 이런 날 함께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정숙이 말했다. 상현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얀 눈 위에 나란히 찍혔다. 문예교실이 겨울 방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숙과 상현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서울의 여러 곳을 함께 다녔다.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궁 미술관, 광화문 광장. 때로는 그저 집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어느 날 상현이 정숙에게 제안했다.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겨울 제주도가 아름답다고 해요. 정숙은 놀랐다. 여행이라니. 10년 만에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다. 정말요? 제주도에? 네, 3박 4일 정도로요.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정숙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좋아요. 가보고 싶어요. 그녀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주도 여행 계획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민지가 기뻐했다. 오랜만에 여행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 조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구나. 걱정 마세요. 박 선생님이 잘 챙겨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계신 친구 미경 이모에게도 연락해 둘게요. 정숙은 딸의 지지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처음의 반대와 걱정이 이제는 응원과 지지로 바뀌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정숙은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다. 새 옷을 사고 여행 가이드북을 읽고 카메라를 준비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출발 전날 밤 정숙은 목단나무 서랍을 열었다. 철수의 편지들 사이에 자신의 편지 한 통을 넣었다. 사랑하는 철수에게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나요.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제 마음 한편에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상현이 정숙의 집으로 마중을 왔다.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준비되셨나요? 상현이 물었다. 정숙은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생기가 돌았다. 네, 준비됐어요. 함께 떠나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아파트를 나섰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비추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주도 여행이 아니었다. 그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여행이었다. 택시에 오르며 정숙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비롭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과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상현이 물었다. 정숙은 미소 지었다. 우리 이야기요. 늦가을에 시작된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요. 상현은 따뜻한 눈빛으로 정숙을 바라보았다. 그들 앞에는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그 너머로 펼쳐질 새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도의 바다는 겨울에도 깊고 푸른빛을 품고 있었다. 정숙과 상현은 성산 일출봉에 올라 동쪽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지만 함께 있어 따뜻했다. 아름답네요, 정숙이 말했다.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바다보다 정숙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비쳤다.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 주름진 눈가에 피어난 미소. 이렇게 함께 여행 온 건 처음이죠? 상현이 물었다. 네, 철수가 떠난 후로는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묻어있지 않았다. 그저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10년의 시간이 그녀에게 준 선물이었다. 제주에서의 3박 4일은 꿈처럼 지나갔다. 올레길을 따라 걷고 해녀의 삶을 들으며 귤 향기 가득한 밭을 거닐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젊은 시절의 꿈, 중년의 고뇌, 그리고 지금의 평온함에 대해. 마지막 날 저녁, 정숙은 민지의 친구 미경의 집에 초대받았다. 미경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정숙과 상현이 카페에 도착하자 미경은 반갑게 맞이했다. 정숙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지에게 들었어요. 새 인연을 만나셨다고. 미경은 상현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세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경은 정숙의 달라진 모습에 감탄했다. 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정숙은 수줍게 웃었다.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다. 철수 오빠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그 말에 정숙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상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숙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 주었다. 삶은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행복할 권리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세요? 상현이 물었다. 우리가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 중이에요. 상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함께 걸어갈 시간. 서울로 돌아온 후 정숙은 민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귤과 초콜릿을 선물하며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지는 어머니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정말 즐거우셨나 봐요. 그래, 오랜만에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민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박 선생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부탁? 다음 주 우리 아이들 학교 진로 탐색의 날에 건축가로 강연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 주세요. 정숙은 놀랐다. 민지가 직접 상현에게 부탁할 일을 자신을 통해 전하다니. 이것은 분명 민지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한다는 신호였다. 물론이지. 상현 씨에게 전할게. 상현은 민지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는 민지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았다. 정숙도 함께했다. 강당에서 상현은 건축가의 꿈과 여정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건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공간을 만드는 일이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상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강연이 끝나고 민지는 상현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우리 준우가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상현은 미소 지었다. 언제든 질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는 정숙과 상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가족 식사 자리에 상현을 초대한 것이다. 민지의 남편 정우와 아이들 준우, 서연도 함께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자연스러워졌다. 외할머니, 박할아버지는 우리 외할아버지예요? 7살 서연이 순진하게 물었다. 식탁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정숙은 당황했지만 상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나는 너희 외할아버지는 아니란다. 하지만 외할머니의 좋은 친구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오히려 어른들 사이의 어색함을 덜어주었다. 식사 후 정우는 상현에게 위스키 한 잔을 권했다. 두 남자는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숙은 민지와 함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정우 씨가 상현 씨를 좋아하는 것 같구나. 정숙이 말했다. 네, 아버지도 건축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박 선생님과 대화가 잘 통하나 봐요. 정숙은 딸의 말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민지는 아버지의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어머니의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봄이 찾아왔다. 문예교실이 다시 시작되었고 정숙과 상현은 이제 당당하게 함께 교실에 들어갔다. 다른 수강생들의 시선도 이제는 따뜻해졌다. 처음의 수군거림은 축복의 말로 바뀌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늦게 찾은 행복이 더 소중하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봄 학기 마지막 수업에서 강사는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주제로 글을 써오라고 했다. 정숙은 오랜만에 진지하게 글을 썼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 철수와의 만남? 그의 죽음? 아니면 상현과의 만남? 글을 쓰면서 정숙은 깨달았다. 진정한 전환점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였다. 10년의 슬픔을 뒤로하고 다시 마음을 열기로 한 그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수업날 정숙은 자신의 글을 발표했다. 제목은 다시 피는 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글을 읽었다. 슬픔에서 벗어나 다시 삶을 껴안는 과정, 그리고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글이 끝나자 교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따뜻한 박수 소리가 퍼졌다. 강사는 정숙의 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의 힘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보편적인 감동을 전하는 것. 수업이 끝난 후 한 노부인이 정숙에게 다가왔다. 저도 3년 전 남편을 잃었어요. 아직 마음을 열 용기가 없었는데 선생님 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숙은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름이 다가오자 상현은 정숙에게 제안했다. 함께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정숙은 놀랐다. 그것은 그녀가 생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같이 살자고요? 네, 제 집이든 정숙 씨 집이든 아니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든. 정숙은 깊이 생각했다.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동거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해 볼게요. 상현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정숙은 민지에게 상현의 제안을 이야기했다. 민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희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정숙은 딸의 지지에 감사했다. 그리고 철수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녀는 결심했다. 하지만 동거보다는 다른 형태의 관계를 원했다. 여름의 끝자락, 정숙과 상현은 북악산 산책로를 걸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초가을이었다. 생각해봤어요. 정숙이 말했다. 함께 살기보다는 결혼하고 싶어요. 상현은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보았다. 결혼이요? 네, 우리 나이에 동거는 조금 어색해요. 그리고 철수에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정식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상현의 눈에 기쁨의 빛이 번졌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네, 물론 큰 결혼식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저 가족들과 함께하는 작은 식사 자리 정도로. 상현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에요. 가을이 깊어가던 10월의 어느 토요일, 정숙과 상현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장소는 상현이 설계한 북촌의 작은 갤러리였다. 민지와 정우, 아이들, 그리고 상현의 조카 준호와 몇몇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다. 정숙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었다. 머리에는 작은 꽃 장식을 했다. 상현은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그녀를 기다렸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서연이 감탄했다. 정숙은 손녀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간단한 서약을 나누고 반지를 교환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함께 걸어가요. 상현이 말했다. 네, 함께요. 정숙이 대답했다. 작은 피로연에서 민지가 건배를 제안했다. 어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분명 축복하고 계실 거예요. 모두가 잔을 들었다. 정숙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식사 중에 준우가 물었다. 이제 박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상현이 대답했다. 그렇단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도 있어. 2명의 할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준우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후 정숙과 상현은 상현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정숙의 아파트는 민지 가족이 주말 집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두 사람의 생활은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정숙의 꽃무늬 찻잔과 상현의 검은색 수첩이 같은 공간에 놓였다. 그들의 삶처럼.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북촌의 한옥 지붕 위로 눈이 내렸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문예교실에서의 첫 만남, 인사동 찻집에서 나눈 이야기들, 제주도 여행,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상현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수첩이 들려 있었다. 무엇을 쓰고 계세요? 정숙이 물었다. 우리 이야기요. 상현이 대답했다. 문예교실에서 만난 두 노인의 사랑 이야기를. 정숙은 미소 지었다. 누가 읽고 싶어 할까요? 우리 손주들이 언젠가 읽을지도 모르죠. 늦은 나이에도 사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정숙은 상현의 손을 잡았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는 것처럼 시간은 상처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다. 철수 씨에게 고마워요. 정숙이 문득 말했다. 왜요? 상현이 물었다.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당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숙의 과거를 존중했다. 그것이 그녀를 지금의 그녀로 만든 것이니까. 봄이 다시 찾아왔다. 북촌 마당의 매화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정숙과 상현은 평상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다. 올해도 문예교실에 등록할까요? 상현이 물었다. 정숙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이번에는 우리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좋은 생각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봄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 앞에는 또 다른 계절이,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늦가을에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정숙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끝이 아닌 시작의 연속이다. 그리고 사랑은 나이를 모른다. 그녀의 70대에 찾아온 이 사랑은 어쩌면 가장 순수하고 성숙한 사랑인지도 모른다. 오늘 시 한 편 썼어요. 정숙이 말했다. 들려주시겠어요? 상현이 물었다. 정숙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겨울 지나 봄이 오듯 슬픔 지나 기쁨 오고 인생의 늦은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꽃 피우네. 상현은 깊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마치 그들의 사랑처럼.